그러나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논의되는 건 다 입법사항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사법부가 참여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삼권 분립을 흔드는 대단히 위헌적이고 부적절한 발상인 겁니다. 주권자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한 부의 일원으로서 이 존중을 받는 건 입법부가 만든 법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출신은 바로 직전 대법관이 예를 들어서 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대법원에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조금 빨리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엄청 땡기고 그런다고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요즘의 전관예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의 전관예우는 이게 훨씬 심각한 겁니다. 그냥 내 말을 들어줘라고 하는 게 이제 민원인의 생각이고 법원은 당연히 당사자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다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고 전관을 쓰면 들어줘요. 두 분 변호사시잖아요. 네. 대법원 비판해도 괜찮습니까? 먹고 사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이미 버린 몸이어서. 금요일에 조희대가 전국 법원장 회의 열고 본인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던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는 너희급이 아니다. 아하. 나는 대법원장이고 너희는 일반 법원장이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냥 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좀 비겁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인데 뭐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뭐 주재는 했겠지만 그래도 대법원장이 한번 나와서 뭐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갖고 와봐 이렇게 한데 왜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겠습니까? 지금 사법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참석 안 하면 내 뜻 아니야 이거 뭐 전국 법원장들 뜻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법원장 회의에 모인 면면들을 보면서 너희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란에 대해서 이야기한 놈 있느냐 그걸 먼저 묻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지당한 거고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전국의 법원장들은 뭐 평판사라든가 뭐 이런 법관들이 회의체에서 추천을 하거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인정을 받는 신망받는 사람들을 법원장으로 보임을 해왔었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 없애는 겁니다. 그거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냥 옛날식으로 대법원장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법원장으로 다 앉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뻐하는 그 사람이랑 코드가 맞는 그런 법원장들만 앉혀놓고 그런 법원장들만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예, 결국 대법원장들이 일선 법원장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앞세워서 이렇게 그냥 마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위대를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낸 건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비겁하기도 하죠. 사실은 자기가 수장으로서 전면에 나서서 어떠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코드가 맞는 다수의 인사들로 해서 마치 이게 여론인 것처럼 한 다음에 자기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 위하고 그 부담을 좀 덜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위라고 보입니다. 일단요, 자,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법원장 회의 끝나고 나서 나온 첫 번째가 사법부가 참여해야 된다. 그런 것이 1번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현 변호사님? 네, 의견은 제시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논의되는 건 다 입법사항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사법부가 참여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삼권 분립을 흔드는 대단히 위헌적이고 부적절한 발상인 겁니다. 아니 언제 자기들이 하는 재판에 국회가 야 우리도 의견 개진 좀 하자. 우리도 너희들 재판하는데 참여 좀 하자. 판결문 쓰는데. 이런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거꾸로 법을 만드는데 사법부가 우리가 참여 좀 하자라는 거의 그런 급의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저도 일견 동의하는 게 의견을 들어서 형식적 공정성을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해서 이 개혁을 막으려고 했는지를 낱낱이 박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길게 지났을 때 과거에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부의 일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게 영원히 남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그대로 사법부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입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입법부의 권한을 이제 사법부가 개입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입법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행정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입법부가 사실은 가장 정통성이 약하죠. 왜냐하면 주권자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한 부의 일원으로서 존중을 받는 건 입법부가 만든 법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법에 관여를 하겠다? 우리가 선출하지도 않은 권력이 이거야말로 삼권 독립의 기본과 헌법 정신을 해치는 거고 입법부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죠. 지금 사법 개혁이죠. 여러 가지가 있죠.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뭐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 개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특검의 별도 지금 사안인데 일단 대법관 수를 늘린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대법관 수를 늘리면은 안 된다는 게 지금 대법원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맨날 판사 부족해서 난리친다라고 징징대지 않나요? 대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거의 한 6, 7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갑자기 두 분 변호사시잖아요. 네. 대법원 비판해도 괜찮습니까? 먹고 사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이미 버린 몸이어서.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분의 정의감을 믿고 그러면 제가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대법원이 거의 10만 건 가까운 사건을 한 해 처리를 해요. 근데 대법관이 지금 실질적으로 12명이거든요. 12명이서 그럼 거의 1인당 1만 건에 가까운 사건을 보는 것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도 안 보고 그냥 다 쳐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대법관은 증언하는 것이 맞죠. 그것뿐만 아니라 1심, 2심도 지금 보면은 막 판결이 나오기까지 뭐 1년은 물론이고 막 3, 4년씩 걸리는 사건들도 지금 허다하게 발생을 예. 해요. 그럼 맨날 자기들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늘려주겠다는데. 근데 그건 또 싫대요. 왜? 희귀성. 예, 내가 권력을 다 쥐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발상인 거죠. 주권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면은 법관 숫자를 적정하게 늘려가지고 국민들이 빨리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권한을 혼자 움켜쥐고 있겠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법관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김기현 변호사님 혹시 이거 사실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전관예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급이 높을수록 뭐 수임료가 좀 높은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뭐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법관 출신은 뭘로 챙기느냐 그걸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어떤 사건들이 대법관 수가 부족하니까 3년, 4년 이렇게 되는데 민사 같은 경우에 이게 빨리 되는 것과 늦게 되는 게 몇백억, 몇천억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있습니다. 차이죠. 네. 이게 1년 늦어지면 그야말로 큰 사건은 몇백억, 몇천억 차이가 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회사가 망해버릴 그럴 수도 있어요. 있고. 예. 그런데 일반 변호사는 그 기일을 조정을 못 하는데 대법관 출신은 바로 직전 대법관이 예를 들어서 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대법원에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조금 빨리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엄청 땡기고 그런다고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요즘의 전관예우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옛날의 전관예우는 영화에 나오는 거, 예를 들어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영화의 전관예우인데 그건 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 물론 뭐 어디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런 얘기 꺼내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빨리 해달라. 그러면 내가 뭐 유무죄를 바꿔달라는 거 아니지 않냐. 그냥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빨리만 좀 해달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요즘의 정관 내용입니다. 그게 소송 비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때문에 그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뭔가 어떤 거 청구를 했을 때.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건에서 1,000만 원의 12%도 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사건 같은 경우는 수백억 원의 12%면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이게 1년 땡겨진다고 하면 승패와 상관없이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사실 엄청나게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큰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절차를 땡길 수 있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법원에 신속 재판 요청을 하는 게 사실상 할 수는 있죠. 받아주지 않을 뿐이죠.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재판이 지금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정해야 사람들이 믿죠. 근데 지금 전혀 공정하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지켜져요. 모든 국민은 재판을 어쨌든 소를 제기하건 자기가 뭐 형사 재판을 받든 하면은 판사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 사람이 공정하게 모든 기록을 다 판단하고 모든 주장을 다 균형 있게 봐줘야지 그 균형 잡힌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할 거 아닙니까? 사건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보질 못해요. 판사가. 보질 못하고 그냥 대충 내용 충분히 검토도 못하고 그냥 판결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전혀 공정하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가 되는데 전관을 쓰면 꼼꼼하게 봐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주장을 판사가 그 사건만 봐줍니다. 결과가 그 바뀌지 사건만 않더라도, 공정해. 네,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 주장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너의 주장은 이런 주장인 것 같아. 하지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판결문을 받으면 패소한 변호사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이 부분이 설득력이 좀 부족했으니까 항소심 가서 이렇게 다퉈야겠구나 이런 가이드가 보이는데 제일 사실 화가 나는 판결문은 이유 없다. 그리고 반대편 의견만 받아 적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판결문을 받아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샘솟을 수밖에 없죠. 왜 내 주장이나 우리 변호사 주장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왜 받아들여주지 않는가? 아, 법원장 출신한테 가면은 이유라도 들을 수 있대. 이것 자체가 정관을 낳는 거죠. 이게 훨씬 심각한 겁니다. 그냥 내 말을 들어줘라고 하는 게 이제 민원 있는 생각이고 법원은 당연히 당사자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다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고 전관을 쓰면 들어줘요.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까지 빨아왔던 그 달콤한 꿀단지 뺏기기 싫은 거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하면은 무슨 1조 4천억 원이 든다 뭐 그런 말까지 했다고 1조 4천억에서 네. 1조 7천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왜 1조 4천억 원이 드냐라고 알아봤더니 아 대법관을 예를 들어 두 배로 증원한다 치자. 그러면 대법원 건물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서초동 그러려면 부지. 서초동 그 옆에 땅을 대법원 부지 많은 땅을 사야 되니까 그 땅값이 한 1조 원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말이나 근데 굳이 이번이 이걸 반박을 해야 됩니까? 대법원은 법률심만 거의 하잖아요. 법률심만 하죠. 그러면 굳이 서울에 안 있어도 되는 거 있어야 아니에요?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저기 어디 해남 이런 데로 보내주면은 그런 땅을 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법관들 방 엄청 넓은 거 쓰거든요. 그거 막 반 아니면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거 쓰라고 하고 나머지 공간에 다른 대법관들 일하고 그 공간 좀 더 줄여가지고 거기 재판연구원 더 채용해가지고 그럼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정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아예 대통령이랑 국회를 세종시로 또 옮기는 뭐 그런 계획들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로 입주하세요, 대법원이. 국회의원 300명이 근무하는 의원회관 있거든요, 보좌진들하고. 아까 어떤 분이요 검찰 해체하면 대검도 빈대요. 네, 거기 옆에 바로 길 건너기도 하고 용산도 빌 거고. 용산도 있고 건물은 충분히 많이 있고요. 기존 건물 신축 없이도 한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하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 안 되는 천대엽 소리라고 법원 있는 거예요. 행정처장도 대법관이잖아요. 어떻게 대법관이나 되는 사람이 반대 논리를 내세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냐 이거. 저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주장에 논거를 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자기들은 동떨어져 가지고 그냥 구름 위에서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으니 그런 소리를 해도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기현 변호사님 아실 것 같은데 검사는 뭘로 조지고 판사는 뭘로 조지고 막 이런 말이 있었죠. 네. 뭐죠? 그게 아마 육조지. 경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검찰은 뭐 이제 뭐 불러서 조지고 뭐 법원은 이제 말려 죽이고 밀어서 말려 죽이고 뭐 이런 용어가 있었죠.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네. 그러니까 판결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미루면서 혼을 내준다는 거죠. 그렇죠.
답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실무로 뛰는 변호사로 입장에선 서울중앙지법의 제 사건 중 하나는 거의 1년 가까이가 돼서 재판이 처음 잡혔어요.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의 이자는 계속 붙었고요. 그분의 회사는 너무 명백한 사안임에 불구하고 그 돈에 대한 확정을 받지 못해서 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가압류라도 걸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압류는 미리 다 했지만 1년이 지나서 재판이 열리고 거기서 막 사실조회도 이걸 돌려봤는데 이미 상대방 피고는 껍데기만 남기고 해서 더 많이 도망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 6조지 중에 뭐 법원의 밀어주기가 이루어진 전형적인 사례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개혁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개혁에 대한 주장이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만 집중돼 있어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사실 진정한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모든 판결문의 공개 그리고 그게 아카이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판사는 왜 이유를 안 쓰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네. 판례집이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문 정도만 전면 공개고요. 1심, 2심 판결문은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은 그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판례 검색 시스템에서 걸리지 않는 판례를 찾기 위해서 판사 친구나 연구관 친구들한테 야 코트넷에서 검색 한번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역사인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인맥이고 능력으로 보일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가 판결했던 내용이 역사에 남고 얘는 왜 이렇게 판결문이 짧아? 변호인은 주장을 이만큼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 이거가 계속 역사처럼 남고 꼬리표처럼 이 사람이 도장 찍었던 게 남아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아예 판결문뿐만이 아니라 재판 기록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네. 그래야 이번에는 개혁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논쟁의 핵심이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예, 판결문 그건 잘 설명 파악하셨네. 공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대법원 판례야 이제 재판을 기소하니까 그게 당연히 보관돼야 되겠지만 1심, 2심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금요일 날 7시간 한 반 정도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짚어봤지만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이건 말고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예.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법관 증원이나 뭐 요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막 심지어는 다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국회에서 만드는 어떤 사법개혁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참여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언론에 이런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고작 이 얘기하려고 7시간 반. 7시간 반을 회의를 한 거야? 도대체 뭘 한 거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보고 떠들여봐도 7시간 반이나 해서 내놓았다는데 판결문 쓰듯이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가. 이러려고 법원장들을 그렇게 모았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법원장 회의를 그렇게 그리고 자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는 뭐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지만 평판사들이 모이는 법관 대표회의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하지 그럼. 그렇죠. 평판사, 부장판사. 근데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딴 얘기 나올까 봐. 딴 얘기 나올까. 법원장이야 뭐 자기가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는 사람들을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임명해 놨겠지만은 평판사들이 그냥 막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심지어 그래 대법관 우리도 늘립시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분명히 거거든요. 나오겠죠. 예. 혹시 이번에 법원장 회의 끝나고 나서 법원 내 게시판에 평판사들의 뭐 이런 입장 같은 거 올라온 거 있습니까? 법원에는 참 제가 분위기가 알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려서, 검사들과는 분위기가 달라서 그렇게 막 그 글을 법관은 입이 없나요? 그러니까 되게 유보적이고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검찰과 다르게 검찰 같은 경우 뭐 동일체다 이렇게 해갖고 조금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움직이는 게 있는데 법원 조직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이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약간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조희대 코트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장에 대한 인사 개입, 인사를 그 결정권을 갖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검찰스럽게 조직을 그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분들 개별 판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거부감이 있고 단체 행동 자체에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검찰처럼 움직이는 거는 좀 뭐 덜한 편이죠. 포트넷에 그렇게 막 센 글이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 보진 않았지만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관이 30명 막 40명 이렇게 늘면 혹시나도?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괜히 지금 섣부르게 말을 해가지고 예, 하는 예. 거보다 그거 반복 잡히죠. 이거 지금은 저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중립적인 인사로 평가받아서 나중에 배제 안 당하니까. 그렇죠. 김기현 변호사님,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법원은 물론 당사자니까 그렇지만은 일부 보수 매체들까지도 비틀면서 권력이 서열이 있니 어쩌니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들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의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그 권력, 국민 주권의 의지가 발현된 것, 이것에 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기관을 구성하는 거고 국가를 짜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건 국민이 지어준 서열이 있다라는 것이지. 예. 마치 국회가 더 높고 뭐 대통령이 더 높고 법원은 그 밑이니까 그렇게 비틀어버리잖아요.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해 아니면 국회가 말하는 대로 해가 아니라 너희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다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왜 국민이 시키는 대로 제일 안 하는 기관이 법원이잖아요. 그걸 설명한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국회는 300명의 구성원이 직접 선출을 받았어 하니까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잘 따라요. 대통령도 대통령 1인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으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을 안 받고 다 임명받고, 한 번 임명받으면 거의 평생을 가니까 국민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한 거죠.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약해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부가 독립이나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마련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견제와 균형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나선 건데 그거 자체를 비판한다는 거 자신들을 성역화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자체가 사실은 위헌적인 발상이죠. 그 자기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면 오히려 더 국민들을 더 잘 보필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왔어야죠. 과거에는 그런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회나 대통령에 비해, 그러니까 정부에 비해서 법원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도가 높았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엄 때 보여준 행보라든가 아니면 서부지법 침탈 사태라든가 조희대 파기환송 이후에 법원에 대한 신뢰성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그 말이 나온 거죠. 그런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개별적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사건 때 군사법원은 정권에서 이번에 드러났죠. 전화가 엄청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 원칙대로 체포영장 기각했고 구속영장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의 김정민 변호사님이 행정소송을 해서 보직해임 취소 소송을 그 초기부터 걸었는데 행정법원은 이 모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재판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내란이 끝나고 모든 게 일단락 돼서야 비겁하게 그때서야 저 재판을 열어줬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줬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인권을 지켜야 되는 위기 시대 그거에 사법부가 나서야 될 때는 눈치를 보며 나서지 않고 결국에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비겁하게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에게 보장을 해달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조희대 사퇴에 대해서 김기현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고 대통령실은 별거는 다른 어떤 입장이 없다. 사퇴에 대해서 공감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마 삼권 분립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조희대 그리고 저는 거기 하나 플러스해서 직위원 판사 이 둘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법의 핵심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조희대, 12.3 비상계엄에서 국가가 침탈당할 때 헌법이 무너질 때 한마디도 안 한 조희대, 서부지법이 침탈당해서 다 박살나고 있을 때 한마디도 안 한 조희대, 그리고 기상천외한 계산법으로 내란 수계를 풀어준 직위원, 그리고 빠른 재판도 하지 않고 이걸 질질 끌면서 지금 언제 할지도 모르겠는, 그리고
석연치 않은 그런 이유로 계속 재판을 비공개하는 그런 지귀현 판사. 이런 사람들은 이미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고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할 의무도 져버렸습니다. 그런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법부 전체가 지금 불공정한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생겼는데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고 하면 이 둘은 바로 물러나고 좀 더 이제 공정한 그런 후임자가 들어와가지고 사법개혁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다 이끌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대변인 입장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다시 추가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예. 왜냐하면 삼권 분립인데 대통령이 마치 그냥 조희대 너 나가 막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서 그런 국민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라는 것이고 예.